1506년 9월 조선 한양 창덕궁 인정전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방금 왕위에 오른 중종이 그에게 교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국공신 3등 해평부원군. 50년 전 이 나라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남자가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 중 하나를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미수,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외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남자는 한때 영모죄인의 아들로 낙인 찍혀 평생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인물입니다. 왕의 외손자가 어떻게 노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왕실 여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단종의 누나인 비운의 경혜공주, 영은대군과의 이혼 후 홀로 지내며 친정 조카인 정미수를 도운 춘성 부부인, 그리고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 왕후. 이 여인들은 모두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왜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의 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구원의 기록입니다. 역사가 버린 아이를 사랑이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453년 계유정난 이후 1457년의 피바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영모죄로 인해 한 아이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그날, 한 여인이 궁궐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혜공주, 문종의 딸이자 어린 단종의 누나였습니다. 경혜공주는 16세에 영양위 정종과 결혼했습니다. 정종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집안 출신의 인물, 둘의 결혼은 왕실과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 동생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적어도 가정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숙부 수양대군의 야심은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허수아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를 찬탈합니다. 세조의 등극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하루아침에 폐위된 왕의 누나가 되었고 남편 정종은 처남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종 복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종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종은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고 왕실의 공주였던 경혜공주가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따라 귀양지까지 왔습니다. 1456년 귀양지 광주에서 마침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정미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정종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몇 년 뒤인 1461년 세조는 정종에게 능지처참형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처형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양지에서 아직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혜공주와 정미수는 공식적으로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시대 법률에 따르면 영모죄인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공주였던 경혜공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궁궐에 살던 공주가 오늘은 노비가 되는 상황을, 왕의 외손자가 영모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57년경 왕의 외손자 영모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갓난아이였던 정미수는 어린 나이였지만 경혜공주와 함께 잠시나마 노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비참하고 위태로운 운명을 살아야 했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미수와 경혜공주를 궁궐로 데려오라. 영모죄인의 아들을, 갓난아이였던 왕손을
왕이 직접 궁궐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세조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경혜공주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는 한 남자의 복잡한 심경과 한 여인의 처절한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1457년경 기록입니다. 상께서 경혜공주의 자녀를 한양으로 드리라 명하시다. 이들은 비록 역적의 자식이나 공주의 혈육이니 왕실의 정을 저버릴 수 없다 하시다. 세조가 정미수를 한양으로 부른 이유, 그것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된 후 그해 10월 사사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선 팔도에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단종의 누나인 경혜공주와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했지만 백성들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왕실의 인정을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경혜공주의 자녀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1462년 7살이 된 정미수를 세조가 직접 만났습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정미수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죽은 문종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세조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모죄인의 자식은 이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그저 그 아이로만 불렸습니다. 세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이름을 지어주마, 미수. 눈썹이 새도록 오래 살라는 뜻이다. 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그 아들에게 오래 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경혜공주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미수가 한양으로 들어간 직후 경혜공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을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에게 맡기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왕실 비군이 사찰인 정업원으로 출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혜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평생 영모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이 사라지고 아이들을 왕실에 맡기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혜공주가 정업원에 거처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그러나 세조와 정희왕후는 때때로 그녀를 찾아 위로하고 노비와 재산을 하사하였다. 세조는 경혜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매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카를 죽이고 조카의 누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형 문종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조가 경혜공주와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돌봤다는 사실입니다. 세조의 동정에도 불구하고 경혜공주는 세조와 예종에게 아들 정미수의 신분 회복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세조는 신하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인 면천을 미루었지만 세조는 죽기 직전 어린 정미수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의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한 후 정미수는 완전히 면천되었습니다. 성종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외사촌이자 친구였던 정미수를 가엾게 여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정미수의 아버지 정종은 일찍이 대역죄에 연좌되었으니 비록 지금 신분을 서인으로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이 기록은 정미수가 법적인 노비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반 백성의 신분을 얻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명령을 통해 정미수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어 역적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고 관직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조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린 인간이었을까요? 경혜공주는 비록 공식적인 면천을 위해 원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1473년 정미수는 마침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왕실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1474년 1월, 그녀는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업원에서 홀로 쓸쓸하게. 그녀는 죽기 3일 전 면천된 18살 아들 정미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재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문서였습니다. 성종실록은 정미수의 효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병이 위독해지자 약을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에 띠를 풀지 않으며 밤낮으로 간호했다. 심지어 똥을 맛보며 병세를 살폈다. 경혜공주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경혜공주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분재기에 자신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여전히 공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에 왔을 때 정미수의 신분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경혜공주는 공주 신분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아들의 면천과 인생 역전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훗날 정미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1473년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18살 정미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모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했고 어머니마저 없어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미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명이나. 첫 번째 여인은 이미 말씀드린 세조비 정희왕후였습니다. 그녀는 경혜공주의 부탁을 받고 정미수를 끝까지 돌봤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 외에도 2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1480년대 정미수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영모죄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되는 것. 조선시대의 양반으로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나가야 했습니다. 정미수는 음서를 통해 이미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등 기록에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급제하지 못했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정미수를 역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종이 영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그의 고위직 출사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조정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왕께서 비록 면천을 허락하셨으나 그것이 관직 진출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정미수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희왕후, 세조의 왕비이자 성종 때는 대왕 대비였던 그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정희왕후는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수는 경혜공주의 아들이옵니다. 비록 불행한 과거가 있으나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신이 어릴 적부터 키운 아이이니 벼슬길을 열어주소서.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 정치적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종은 정희왕후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종실록은 정미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미수는 문종의 외손으로 용모가 아름다우며 행동거지가 한가롭고 정중하여 바라만 보아도 곧 그가 왕손임을 알 수 있다. 달통하고 민첩하며 숙련하여 벼슬을 하여도 그르친 일이 없었다. 정미수는 노비로 태어났지만 왕손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선비의 예의를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작은 벼슬부터 시작해 조금씩 승진했습니다. 1492년경 정미수는 정업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송씨.
단종의 부인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사사된 후 36년을 정업원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의 부인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외숙모님, 제가 외숙모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외숙모님의 제사를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시양자를 자청한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정미수를 봤습니다. 죽은 남편 단종의 조카, 오빠 정종의 아들, 언니 경혜공주의 아들. 그녀는 울었습니다. 아마도 36년 만에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정미수는 성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을 정순왕후의 시양자로 인정해달라고. 성종은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모험이었습니다. 정미수는 영모죄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폐위된 왕의 부인을 돌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문제 삼으면 그는 다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가 얼마나 외로운지, 버림받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순왕후는 82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정미수보다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아둔 모든 재산을 정미수의 양자 정승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미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힘이었습니다. 1494년 정미수가 39살이 되던 해, 한 늙은 여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성 부부인 정씨, 정미수의 구모였습니다. 춘성 부부인 정씨, 이 여인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에서도 손꼽히는 비극입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8번째 아들인 영흥대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영흥대군의 첫 번째 부인은 송씨였으며 그녀는 여산 송씨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송씨 부인이 병약하여 후사를 잇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영흥대군과 송씨를 강제로 헤어지게 하고 대신 춘성 부부인 정씨와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영흥대군은 첫 부인 송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 수양대군은 영흥대군이 송씨를 마음에 두고 있음을 알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 정씨를 내쫓고 본래 영흥대군이 사랑했던 첫사랑 송씨와 재결합시킨 것입니다. 춘성 부부인 정씨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실 여성의 이혼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도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 스스로를 기별 부인이라 칭하며 40년 넘게 홀로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4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생애 마지막에 조카 정미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춘성 부부인은 정미수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나의 제사를 네가 모셔다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마.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노비와 논밭을 모두 정미수에게 상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춘성 부부인 정씨와 정미수, 이 둘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왕실의 피를 받았지만 둘 다 왕실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둘 다 아무 잘못도 없이 불행해졌습니다. 춘성 부부인은 정미수에게서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미수는 춘성 부부인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끼리의 연대, 그것이 정미수를 살린 힘이었습니다. 1495년 그는 마침내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38세의 나이였습니다. 노비로 시작해서 당상관까지 믿을 수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정미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의로움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영모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연좌의 고통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미수는 어머니 경혜공주와 외숙모 정순왕후에게 지극한 효심과 의리를 다했습니다. 특히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의 시양자가 되기를 자청하며
끊어질 뻔한 단종 가문의 제사를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도리와 의리를 지키는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지극한 효심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미수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역경을 이겨내고 도리를 다한 의로운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경혜공주, 춘성 부부인 정씨, 정순왕후 송씨,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조선 왕실에서 버림받았거나 비극적 운명을 맞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을 잃고 노비가 되었다가 출가했습니다. 춘성 부부인은 왕자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이 폐위되어 36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미수를 사랑했습니다. 왜일까요? 정미수는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비슷한 처지를 보게 했습니다. 왕실의 피를 받았지만 정치적 경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존재, 아무 잘못도 없이 불행에 처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정미수는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효심을 다하며 선하게 살고자 노력한 사람. 세 여인은 정미수를 통해 단절될 위기에 처한 가문과 기억을 이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은 불행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과 염원을 정미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제사도, 자신들의 기억도. 정미수의 진짜 기회는 1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첫 번째 성공적인 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정미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51세의 정미수는 중종반정에 참여했고 전국공신 3등에 책봉되었습니다. 동시에 해평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노비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까지 겪었던 남자가 이제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영모죄인의 아들이 이제 왕을 세운 공신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1506년 9월 해평부원군 정미수는 왕실의 비극적인 인물들에 대한 도의를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복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에 당시 중종에게 공식적인 복권을 청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종을 복권하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물러서지 않고 평생 단종과 정순왕후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 정승휴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제사를 끊지 말라. 언젠가는 이분들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다. 정미수는 1512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염원은 이루어졌습니다. 1681년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었습니다. 정미수가 죽은 지 16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98년 정순왕후도 왕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왕릉으로 조성되었고 사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왕릉이 조성되면 인근의 사유 무덤들은 강제로 이장됩니다. 왕릉 근처에 다른 무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사릉 근처에는 이장되지 않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주 정씨 가문의 묘역이었습니다. 정미수의 무덤, 정승휴의 무덤, 그리고 그 후손들의 무덤. 숙종은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이 무덤들은 이장하지 말라. 오랫동안 정순왕후의 제사를 모신 공이 크니 이들을 왕릉 근처에 두어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라. 이것은 조선 왕릉 역사상 유일무이한 예외였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에 가면 왕릉 바로 옆에 해주 정씨 가문의 묘역이 있습니다. 왕릉과 신하의 무덤이 함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미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169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실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미수가 정순왕후를 섬긴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끼리의 연대였고 불행한 사람끼리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정미수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는 언제나 버림받은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정순왕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연대였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경혜공주, 춘성 부부인 정순왕후, 이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미수에게 재산을 물려줬지만 더 중요한 것을 물려줬습니다. 그것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존재는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미수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과거는 운명이 아니라고, 불행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그가 남긴 유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주 정씨 가문은 그 후 조선시대 내내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미수의 양자 정승윤은 중종의 사돈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릉 옆에 있는 해주 정씨의 묘역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영원히 함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서울 근처에 사신다면 한번 사릉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순왕후의 왕릉 옆에 조용히 자리한 해주 정씨의 묘역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노비에서 부원군이 된 남자의 이야기가, 세 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살린 이야기가, 그리고 사랑이 시간을 이긴 이야기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와 불행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미수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정미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를 안고 있지만 묵묵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혜공주나 정순왕후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거울입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몰랐던 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